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변론만 남았는데요. 그리고 한쪽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가 정치 복귀를 앞두고 있죠. 탄핵 심판 이후 여당의 정치권 상황 어떻게 전망하는지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경태입니다. 의원님, 저 헌법재판소 이야기하기 전에 이거 먼저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 국회 특별방비단 자격으로 미국 다녀오셨는데 가셔서 아마 미국 정부하고 의회 관계자들을 만나셨을 거 아닙니까? 어떤 대화가 있었습니까? 네, 지금 한국이 정치적으로 매우 불안정하기 때문에 예. 그러다 보니까 미국을 비롯해서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느냐는 그런 것들도 많이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트럼프 정부가 들어와서 더더욱 우리 국민들께서는 그러한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여야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미국을 방문을 했습니다. 예. 상원 의원들과 하원 의원들 그리고 미국의 싱크탱크 관계자 그리고 국무부 관계자를 만나서 한국은 아주 안정되고 그리고 국민들께서 지혜롭게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또 그분들도 알고 있고요. 예. 또한 우리나라가 대미 투자국으로서 2023년, 2024년 연속으로 1위를 차지할 만큼 미국과 한국과 군사적으로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긴밀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각인을 시켰고요. 더더욱 알래스카의 미국의 상원 의원은 한 분은 알래스카의 그 LNG 가스 개발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한국이 참여해 주길 바라고 있더라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깊은 대화를 많이 나누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내 정치권 소식 말씀을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의원님. 내일 대통령의 최후 변론이 예정이 되고 있는데 이 최후 진술에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할까? 의원님은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아마도 그 대통령 본인이 그동안 했던 얘기들, 즉 예. 비상계엄에 대해서 어떤 불가피성과 그리고 또 개인의 의견을 종합해서 그간의 밝혀온 입장을 반복해서 정리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고요. 예. 아마도 그 일반적인 국민들의 생각과 좀 많이 괴리감이 있을 수밖에 없겠지만 어쨌든 최후 변론에서는 그런 주장들을 반복해서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합니다. 그 법적으로는 탄핵 사유가 아니다 이런 얘기는 할 것 같긴 한데 그러면 의원님 보시기에는 정치적으로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내일 최후 변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십니까? 저는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어쨌든 많은 국민들이 놀랐고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국내외적으로 큰 혼란을 안겨다 주지 않았습니까? 예. 미국의 한 싱크탱크 관계자는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매우 끔찍한 일이었다라는 그런 표현을 쓸 정도로 상당히 부정적인 그런 입장을 나타내고 있었거든요. 따라서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최소한 대통령이 양심적으로 크게 사과하는 것이 내일 나와주는 것이 그나마 국민들을 화합하고 통합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예. 의원님, 일부 보도를 보면 여권 내에서 이 대통령이 내일 대국민 사과 유감 표명하면서 만약에 탄핵이 기각돼서 내가 대통령직에 복귀하더라도 임기 단축 개헌을 하겠다든지 조기 하야라든지 본인의 어떤 진퇴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여권 일부의 전망이 있다고 일부 언론이 보도하던데 맞습니까 이 얘기? 글쎄요, 일부 의원들은 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또 다수의 국민들의 또 합리적인 국민들, 특히 중도층에 있는 국민들의 생각과 좀 괴리감이 있는 행동들을 많이 국민의힘에서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인용이 될지 기각이 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단해서
말할 수는 없겠지만 거기에 좀 생략된 것이 만약에 인용이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내용이 빠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한 부분은 상당히 좀 유감스러운 부분도 들어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럼 의원님 일부 언론에서 보도했던 이 내용들이요. 만약에 탄핵이 기각되면 내가 대통령직에 복귀하더라도 임기 단축 개헌 또는 뭐 조기 하야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이 대통령의 진퇴에 대한 약속 이게 내일 최후 진술에 포함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세요, 의원님? 아니면 전혀 뭐 이런 건 상관이 없다 이런 입장이십니까? 필요성에 대해서는요? 글쎄요, 저는 그 12.3 비상계엄 자체가 상당히 위헌적인 그런 사항이었다. 저는 그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뭐 기각을 전제로 어떤 발언을 하는 것 자체는 조금 여건에서 봤을 때는 좀 적절한 표현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예. 어쨌든 12.3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상당한 국익을 훼손시키고 예. 국민들을 좀 혼란에 빠뜨린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 미안하다 하는 그런 진솔한 사과들이 나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혹시 이번에 미국 가셨을 때 미국 의회나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이 비상계엄에 대한 어떤 언급 이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미국의 싱크탱크의 그 한 분은 진지한 그 말씀으로 비상계엄에 대해서 매우 끔찍한 일이 한국에서 일어났다는 그런 표현을 했고요. 또 반복해서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더더욱 끔찍했다는 그런 표현을 쓸 정도로 미국에서 봤을 때의 비상계엄은 상당히 비정상적인 그런 행위였다라고 분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책을 출간했고 이번 주에 이제 공개가 된다는데 이 정치 복귀에 시동을 걸었는데 한 전 대표가 복귀하면 이 내놓아야 할 첫 번째 메시지는 뭐가 돼야 된다고 보세요? 저는 이미 대국민께 그 첫 메시지가 나왔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요? 예. 책이 출판되면서 어떤 책에 나와 있는 그 제목 그대로 국민이 먼저입니다라는 그런 표현을 썼거든요. 예.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에게 아마 듣고 계시는 많은 국민들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12.3 비상계엄이 났을 때 가장 먼저 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위헌적 비상계엄의 선포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국민과 함께 막겠다라는 그런 표현을 당시 여당 대표로서 가장 용기 있게 먼저 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상당한 그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 연장선상에서의 메시지가 나오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당내에서는 한 전 대표 이 복귀하는 게 좀 탐탁치 않다 이런 목소리도 나와요, 의원님. 나경원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 불행에 한동훈 대표의 책임이 있다. 자숙해야 된다. 윤상현 의원은 지금은 한동훈의 시간이 아니다. 이런 얘기들 나오던데 이런 당내 중진 의원들의 비판 이건 어떻게 들으셨어요? 글쎄요, 저도 당의 중진 의원입니다만은 최다선이시죠? 한동훈 전 대표가 뭘 잘못했는지 그분들께 되묻고 싶거든요. 만약에 국회에 12.3 비상계엄에 가서 앞장서서 막지 않았다면은 그리고 국민의힘에 단 국회의원 한 사람도 비상계엄 해제에 참여하지 않았다면은 과연 우리 당이 국민의힘이 과연 존재할 수 있었겠느냐 하는 그 부분을 묻고 싶거든요. 당시에 상당히 엄혹한 상태에서 국민의힘의 18명의 국회의원이 비상계엄 해제를 위해서 투표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저는 상기시켜드리고 싶고요. 그러지 않았다면은 저는 우리 당이 과연 국민들께 지금 현 시점에서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있었겠는지 그 부분을 그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원님, 그런데 이 중진 의원들 아직까지 확실히 밝히진 않았지만 일부에서는 조기 대선이 만약에 열리면
대선 경선에 뛰어들 수도 있다라는 의원들 입에서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건 왜 그런다고 보세요? 네, 저는 그분들이 그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한 예. 역사적인 인식이 매우 부족하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과연 그분들께 다시 한 번 더 묻고 싶습니다.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그러면은 타당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예. 타당했다라고 주장한다면은 아마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그 정치인들에 대해서 평가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저는 다시 한번 그도 말씀드리지만은 12.3 비상계엄은 상당히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그런 비상계엄이 있고 예. 반국민적이고 반민주적인 그런 선포였다 저는 그렇게 예. 봅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조기 대선이 확정이 돼서 대선 대선판에 뛰어들면 결국 지금 국민의힘의 대선 경선 룰이요, 의원님. 당심 50, 민심 50 이렇게 50대 50이잖아요. 이 네, 한동훈 전 그렇습니다. 대표에게 더 어려운 숙제는 당심과 민심 중에 어느 쪽이라고 보십니까? 뭐 어쨌든 선거라는 것은 해봐야 되고 또 항상 당사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힘든 그런 자기와의 또 싸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예. 만약에 지금 사회자님께서 물어봐서 제가 답을 합니다만은 예. 탄핵으로 인해서 조기 대선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탄핵 이전과 탄핵 이후로 저는 구분이 돼야 되고 또 국민들은 또 그런 어떤 판단이 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국민의힘이 정권을 재창출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것을 국민의힘의 지지자들은 많은 고민을 할 거고 또 해야 된다 이래 보고 있거든요. 예. 저는 그런 점에서 중도 쪽의 입장에서 봤을 때 과연 탄핵에 찬성했던 인물이 탄핵에 반대했던 인물, 즉 계엄을 찬성하는 인물들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저는 탄핵에 찬성한 인물 중에 나올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야만이 민주당과 경쟁에서 우위에 점할 수 있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기대감이 좀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의원님, 지금은 사실은 저 어떤 강성 지지자들이 강하게 결집하고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탄핵이 인용이 돼서 조기 대선이 확실히 되면 그때는 뭔가 좀 바뀔 것이다. 당원들도 이기는 후보를 선택할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요. 예. 저는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법 리스크 이번에 대선에서의 우위를 점할 수 있는 후보는 사법 리스크가 없는 후보 그리고 비상계엄에 자유로울 수 있는 후보 예. 그리고 명태균 리스트가 지금 계속 얘기가 오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명태균 리스크에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후보 즉 이 세 가지를 만족시킬 수 있는 공통분모에 있는 후보가 상당히 좀 우위를 점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고요. 예. 또 그렇게 되기를 아마 많은 합리적인 중도에 있는 합리적인 보수에 있는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결국 이제 조기 대선이 열리면 이 중원을 확보하는 거 이게 관건일 건데 이 상황에서 그럼 국민의힘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의원님? 이 중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제가 앞서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탄핵 이전과 탄핵 이후는 분명히 구분이 될 수밖에 없고 예. 저는 많은 정권 재창출을 바라는 국민의힘 지지자 또는 당원들은 그러한 부분에서 저는 올바른 선택을 할 것이다. 예. 이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 입장에서는 정권 재창출을 더욱더 염원하는 당원들이 급속히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저는 거기에 맞는 후보를 저는 선택할 것이다. 저는 그래 봅니다. 의원님, 지금 근데 국민의힘이 탄핵 반대하는 이미지 요게 좀 강하잖아요. 그럼 조기 대선 벌어지면은 중도층 생각해서 그걸 바꿔야 된다는 건데 갑자기 급변치니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돌파해야 된다고 보세요? 바꾸지 않으면 저는 국민의힘은 결국은 대선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다 이래 보거든요. 예. 저는 우리 당이 지향하는 지향점 특히
선거를 앞두고는 중도 보수로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야만이 성산이 있다 이렇게 봤을 때 현재로서의 당이 극우화되고 있고 예. 또 한쪽으로 지나치게 치우치는 그런 분위기로 가기 때문에 최근 여론조사에서 계속 우리 당 지지율이 빠지고 있는 거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아마도 그렇게 간다면은 저는 우리 당은 매우 어려운 그런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다. 저는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의원님, 중원이 중요하고 당이 좀 오른쪽으로 넘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지금 중도 보수론을 연일 꺼내고 있어요. 이게 결국 국민의힘을 극우로 몰고 비어있는 공간을 차지하려는 어떤 전략적인 고려가 바탕으로 된 거다, 이런 분석들이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국민의힘은 대응해야 됩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확한 분석입니다. 지금 그 민주당에서 특히 이재명 그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는 그러한 것을 누구보다도 먼저 깨뚫고 중도 보수를 잡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들 스스로가 중도 보수당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합리적 보수 세력까지 끌어안으려고 하고 있는 지금 전략을 좀 짜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전략적 판단을 좀 하고 있기는 하지만 정책적으로도 과연 그렇게 부합되는 것을 하느냐, 그리고 앞으로 공약과 정책을 봐야 되거든요. 하지만 일단 정치적인 선언에 있어서는 상당히 합리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은 정신 바짝 차려서 중도 보수의 표심을 뺏기지 않도록 해야 되고 원래 선거의 ABC라고 하는 것은 양쪽 진영에서 상대쪽 진영까지 확장시켜내는 것이 정치의 ABC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수는 좌클릭, 진보는 우클릭 하는 것이 원래 원칙적인데, 우리 당은 지금 현재로 계속 오히려 우쪽, 지나친 우쪽, 즉 극우화되는 그런 과정들이 상당히 좀 불안감을 낳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빨리 우리 당은 중도 영역을 확보해 나가는 전략과 또 정책을 펼쳐 나갈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짧게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 다음 조기 대선의 국민의힘 후보 조건 중에 하나로 명태균 리스크로보다 자유로운 사람, 이렇게 꼽아주셨는데, 조건 중에 하나를 지금 민주당의 명태균 특검법 발의한다는 거거든요. 이거 국민의힘이 받아야 됩니까? 아니면 받지 말아야 됩니까? 네, 특검법하고 그 진실 공방 여부는 좀 약간 별개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지금 수사를 이첩해서 지금 수사 중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특검이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수사가 미진할 경우에 저는 특검을 하는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중앙지검에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명태균 의혹과 관련된, 명태균 리스트와 관련된 것은 철저하게 수사해서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